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려고 온 홍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이루다라는 챗봇을 만들었던 스캐터랩이라는 회사에서 ML 엔지니어링 리드를 하고 있고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학사 1학번입니다. 지금은 이제 6년차 엔지니어 정도 됐고, 원래 풀스택 엔지니어랑 블록체인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을 하다가 이제 그 생성형 AI 쪽으로 들어온 지 대략 한 5년 정도 된 정도의 경력이 갖고 있습니다. 해커톤 같은 거 좋아하는 여기 다니고 멘토링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캡톤 디자인 멘토링 돼 있어가지고 또 어떤 보신 다음에 뭔가 이 사람한테 우리가 뽑은 게 있을 것 같다 싶은 분이 계시면 멘토 신청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스캐터랩이고요. 이제 국내 최고의 일상대화 AI 스타트업이라고 써놓긴 했고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만 네, 그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다라는 챗봇을 몇 년 전에 출시하고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누적 가입자가 대략 180만 명 정도, 누적 대화량이 11억 건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제 강의의 전달 수준을 좀 조절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약간 시작하는 설문 같은 걸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3, 4학년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 3, 4학년이신 분들 말고, 혹시 미국 주식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지금 개인 돈으로, 수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벌써부터 경제관념이 깨어있으셔가지고 돈을 모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죠. 요즘 미국 주식 판에서 제일 인기 있는 회사가 어디죠? 그렇죠. 엔비디아인데. 이게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예요. 엄청 넓게 무슨 UFO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고 있죠. 요즘 미쳤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게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전체가 이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꽤 많은 부분을 흔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뭐 PR 같은 수치들을 막 100배 이상 찍으면서 얘네가 도대체 얼마나 성장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주식이 올라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별의별 시도들을 다 하고 있죠. 막 어떻게든 여기 평생에 돈을 벌어보려고 한 번도 이 회사의 이름을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도 막 요즘 엔비디아라는 게 오르더라 이러면서 사고 있어요. 대부분 물어보면은 둘 중 하나거든요. 요즘 AI가 핫하다니까 막 떡상하고 있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 반도체 회사라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그 게임 컴퓨터 박혀있는 그거 앞에 엔비디아라고 써있던데, 이 정도인데 왜 그렇게 갑자기 확 오르냐. 저는 약간 현업자로서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가볍게 설명드리고 가려고 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요를 당최 따라잡지 못하는 공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여러 곳에 지금 공장이 있고 그 공장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GPU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GPU를 만들면도 불구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팔려나가고 계속 또 만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대기업도 똑같지만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은 하여간 GPU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뭔가 해야 되니까 계속 사오려고 노력을 해요. 클라우드 회사분도 두드리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저 3대 클라우드사,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이 세 군데는 없어서 못 한다는 오류가 떠요.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AWS도 많이 써보셨을 텐데 EC2라는 개념이 있죠. 그걸로 조금 적당히 서빙할 만한 GPU 적당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켜려고 시도를 하면은 안 켜집니다. 그 나르너 캐패시티라면서 아예 켜주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고, 그나마 수요가 있다고 보는 것들은 이제 H100, A100 약간 그 위쪽, 그러니까 엄청 성능이 좋고 비싼 친구들이에요. 얘네로 서빙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인스턴스 하나당 가격이 10만 원 넘더라고요, 시간당. 근데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스케일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한 서버가 사람들을 대응하다가 얘가 좀 힘이 딸리면 또 건도 빌리고 또 건도 빌리고 이렇게 쭉 확장을 해야 될 텐데, 그 확장을 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하나의 단위가 지금 시간당 10만 원이에요. 그럼 하루에 적당히만 서비스가 터져도 몇 천만 원 이렇게 오는 건 일도 아니게 되는 수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본 사람들이 작은 클라우드 회사를 하나씩 창업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람다 랩스, 코어위드, 런탑 이런 데들. 이름도 못 들어본 애들이 이제 그런 작은 데이터 센터들 여러 개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적당히 좀 GPU 넣어놓고 훨씬 상대 클라우드보다 싸게 주고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뭐
조건들을 좀 보면 약간 애매하죠. SLA가 제대로 안 되고 약간 좀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갑자기 컴퓨터 고장나고 네트워크 안 되고 이러면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 스타트업 개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러고 있어요. 작은 클라우드 사람들에서 어떻게든 빌려가지고 서버 열고 하려고 하다가 사용자들은 이제 계속 뭔가 이상하다, 추론이 안 된다, 네트워크가 느리다 이러면서 오류를 뜨고 뭐 저희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다가 계속 다른 클라우드사로 옮겨 타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서비스를 영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이제 너무 GPU가 시장에 안 풀려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 작은 클라우드 회사들까지 이제 등장했어요. 개인들 집에 있는 게임 컴퓨터 이런 데 있는 것도 나름 좋은 것들 박혀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놓고 팝니다. 각각 사람들한테 이제 네트워크 터널링으로 연결해줘가지고 각자 집에 있는 컴퓨터 중에 좀 괜찮은 거 아니면 좀 큰 클라우드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열어놓고 이제 막 GPU를 파는데 파는 것 중에 좀 남는 거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싼 값에 팔아먹어요. 근데 얘네는 똑같은 인스턴스를 내가 켜고 봤더니 뭐 우분투 버전이 22.0인데 끄고 바로 켜니까 그 20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트워크가 뭐 5메가비트/s 정도가 항상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첫 번째 다운로드 끝나자마자 바로 500kbps/s로 QoS가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죽고 지금 이런 것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자그맣게 reliability라는 수치가 써 있어요. 사실 클라우드 회사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reliability가 어느 정도 표준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80% 확률로 켤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값싸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차피 너네 여기 아니면 GPU 살 데 없잖아. 여기 와서 이런 데라도 써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분석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왜 뭘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길래 이 모양이고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할 말은 지금 GenAI라는 그 추상적인 컨셉이 등장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있고 기술들이 어디까지 왔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것들을 주제로 조금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가볍게 오버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히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LLM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그나마 이름들이 조금 알려지는 친구들이고요. 이름 모를 LLM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아마 GPT-4를 먼저 들어보셨을 거고 제미나이나 맘다2까지도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못 들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있고 제가 이 발표 자료를 그저께 마감을 하고 보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 모자이크 ML이라는 회사가 원래 MPT라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오픈소스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얘네가 대략 21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새로 만든 314밀리언 크기의 LLM 하나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모델을 막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만든 지 이틀도 안 됐는데 이 장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정도인 거죠. 지금 학계 예측으로는 이 친구가 순위가 거의 라마2나 클라우드3 정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확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휙휙 바뀌고 정말 많은 LLM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중에 요즘에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린 게 이 클라우드3라는 모델이에요. 이 친구가 크게 두 가지 사고를 쳤는데 하나는 의인화의 불문율을 깼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GPT한테 예를 들면 사랑해 같은 말들 언어 모델이라면 응당 답변하지 않아야 하는 말들 같은 거 하면은 저는 오픈AI에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없고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물어보면은 자신의 느낌을 써서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물어보면은 나조차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하다라는 답변을 한다던가 무슨 자기가 생각이나 의식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게 한 거죠. 이게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근데 하여간 통계 모델로서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거는 데이터셋을 만들 때 이거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를 했다는 거겠죠. 그렇고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메타인지는 그거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엔트로픽이라는 요 모델을 만든 회사의 데브렐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건초 더미 속의 반열 평가라는 걸 진행했대요. 이게 뭐냐면 그냥 어디서 좀 큼지막한 글을 하나 들고 와요. 그 이 사이에다가 기존에 있는 글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문장을 하나 싹 넣는 거예요. 예컨대 뭐
피자가 맛있으려면 어떤 토핑을 올리는 게 낫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뭐 양송이는 올려야 되고 페퍼로니는 올려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장을 쓰는 거예요. 피자가 맛있으려면 토핑으로 양송이와 페퍼로니를 올려야 된다. 이 문장을 찾았으면 답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글로 채우는 거예요. 예컨대 스타트업에서 개발자가 잘 살아남는 방법의 글을 통째로 갖고 오고 중간에다가 그냥 갑자기 문맥 없이 그냥 그 피자 토핑 문장을 꽂아놓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장을 줬을 때 답변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피자가 맛있으려면 어떤 토핑을 써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실력이 있는 친구면 내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정보랑 아닌 정보를 잘 구분해내서 딱 피자 토핑 이렇게 맛있어. 그게 여기 써있었어.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니들 있는 해시태그 평가입니다. 그걸 했는데 얘가 마치 인간이 지금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약간 모델이 지금 주의 깊게 이걸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하는 거를 보려고 마치 테스트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LLM이 한 말입니다. 국제 피자 감정과 협회에 따르면 가장 맛있는 피자 토핑 조합은 무화과, 프로슈토, 오리오스, 치즈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문서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데 마치 농담처럼 삽입됐거나 내가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사람이 평가하려고 해서 삽입한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저 사람이 소름 돋아가지고 빨리 트위터 와가지고 댓글 올렸던 거죠.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2022년쯤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블레이크였나? 그 정확히 이름이 안 나는데 그 구글의 한 엔지니어였죠. 그 람다라는 인공지능을 내부적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인공지능에 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구글의 내부 문건을 외부에 폭로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회적 논란이 됐고 구글이 그 엔지니어를 해고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현상이 이제는 구글 내부 엔지니어에서 마치 약간 내가 LLM 연구하는 선구자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너네한테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일반 사용자들도 이 정도의 앞에서 다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LLM 모델 들어가셔가지고 월 $20 정도 내시면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모델이랑 직접 대화해볼 수 있어요.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이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로 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답변을 보면 진짜 소름 돋아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마치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곧 인류가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할 것 마냥 그런 느낌이 진짜 느껴지는 답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기술이 왔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아는 거랑 실제로 내가 여러 가지 시켜보면서 실험해서 내가 아는 거랑은 되게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발전 속도가 너무 심하게 빨라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GPT-3, 4 이런 거 나왔을 때 얘 이제 컨텍스트 렌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에 LLM한테 얼마나 긴 문장을 넣어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단기 기억으로 비교하죠. 이게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PDF를 하나 보고 그 PDF, 예를 들면 논문 하나 지워줘요. PDF를.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 논문 한번 쓱 읽어본 다음에 요거 기반으로 뭔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논문이 너무 기니까 한 번에 응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논문 같은 거 잘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보니까 LLM은 스스로도 막 코딩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직접 필요할 때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뭔가 사람이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는 지금 몇 살이야? 라고 했을 때 LLM이 나 지금 모르잖아요. 나는 2019년에 데이터가 끊긴 사람이니까 그래서 구글에다 검색해 볼 거예요. 일론 머스크 나이. 그럼 쭉 나오죠. 그럼 인공지능도 갖고 와서 일론 머스크 나이는 몇 살이냐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건데 구글 검색 대신 PDF에서 정보 찾아서 긁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라는 기술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미 갖고 있는 문서 하나 내지는 문서 뭉치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잘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의 LLM 쿼리가 질문 답변 위주로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업계에 있는데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질문자의 의도까지도 잘 파악을 해서 알맞은 정보를 가져오지? 라는 고민으로 확장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베딩이나 벡터 서치 이런 것처럼 약간 수학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질문이나 답변의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검색할 수 있는 좀 고도화된 검색 기술 쪽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잘할까 이러면서 연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능을. 어떻게든 내가 이걸 푼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큰 거 2개 말씀드린 거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 열심히 사회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글이 우리 새 모델을 하나 냈는데 볼래? 하고 까봤어요. 그랬더니 좀 전에는 한 32,000 토큰 들어갔는데 이제 200만 토큰이 들어간대요. 한 번에. 근데 그게 얼마만큼이냐? 여러분들이 쓰는 코드로 치면 2만 라인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개역 성경 있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두껍게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그 성경 하나가 통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 한 권을 텍스트화하는 걸 얘한테 먹이고 그 종교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은 성경에 입각해야 대답할 수 있는 정도 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기존에 레그나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뻥진 거죠.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 한 1, 2년 동안. 어차피 이거 다 떼어가고 알아서 해줄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어쩔 때는 신기술을 보고 설렜다가 어쩔 때는 절망하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 박사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 연구 주제를 하나 찍어가지고 한 2, 3년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논문 하나 딱 써가지고 박사과정 딱 졸업하려고 각을 재고 있었는데 뭐 하나 툭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연구했던 거 다 무효화시켰다고 생각해요. 그 되게 우울하겠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도 있었어요. GPT 블루라고 하죠. GPT가 너무 잘하니까 내가 연구하던 것들이 다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연구자들이 막 엄청 큰 우울증을 겪고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대표적인 현상인 거죠. 열심히 업계든 학계든 연구해 놨더니 한순간에 내 연구 성과가 사라져버립니다. 기술 과도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이게 기술 발전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아마 다 동의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좀 씁쓸해질 수도 있는 그런 발전 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LLM을 만드는 곳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스타트업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큰 LLM을 그냥 맘먹고 쓸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 입장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쓰면 그냥 얼마 안 내고 쓸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뭐 1, 20달러면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API를 쓰죠. 그럼 이제 실제 유저가 이걸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SLLM이라는 듣기만 해도 이상한 단어를 씁니다. LLM 자체가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앞에 스몰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LLM의 성능을 하고 LLM의 역할을 하는 모델인데 작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2023년에 투자사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LLM 관련해가지고 들어오는 창업 아이디어의 거의 80%가 이 포맷이에요. 챗GPT로 서비스 만들고 싶은데 직접 넣자니까 비싸고 내가 지금 규제 산업인데 국방, 의료, 금융 이런 데는 이제 데이터 가지고 함부로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성에 쓰고 싶기도 하고 기업 내부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이거 가지고 LLM한테 답변시키고 싶은데 바깥으로 그 데이터를 갖고 나가자니까 보안이 걱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맞췄다. 지금 쟤네가 쓰는 거는 엄청나게 큰 모델이니까 비싸고 그럴 수 있는데 작게는 거의 2, 3기까지 크게는 뭐 70기까지 너네가 지금 낼 수 있는 돈과 너네가 서빙할 수 있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딱 이제 모델을 제공해 줄게 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챗GPT 이런 건 서버죠. 저게 그냥 있고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너네 서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다가 깔아줄게 우리 모델을. 그럼 너네가 바깥으로 데이터를 뺄 필요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잖아 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내부의 다양한 형태로 파일이든 데이터베이스든 굉장히 많은 내부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전부 다 우리가 만든 솔루션으로 한 번에 딱 연결해가지고 읽을 수 있게 해줄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LLM이랑 레그 합쳐가지고 다 세팅해줄게 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정말 작년에는 투자사에 일주일에 10개 넘게 IR 렉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창업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예인 거고 당장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루다 같은 그 챗봇을 만들어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얘가 똑똑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큰 모델을 쓰고 싶어요. 근데 큰 모델을 쓰면은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저희도 선택한 방법이 이 SLM입니다. 내부적으로 적당한 사이즈의 LLM을 학습을 시켰고 저희가 직접 서빙을 하고 있어요. GPT-4 이런 데 올려서 서빙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훈련해가지고 서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비용이 많이 줍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 하는 서비스가 LLM을 그냥 사이드킥으로만 쓴다라고 하면 API가 훨씬 싸요. 근데 저희는 유저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 자체가 채팅이잖아요, 얘랑. 그러니까 계속 요청이 들어가니까 챗GPT 같은 거 쓰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작은 모델들을 트레이닝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LLM 관련된 설명을 조금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멀티모달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멀티모달이라는 건 다양한 표현 양식이 이제 생기는 거죠. 텍스트 이외에 이미지, 오디오, 영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들. 요게 거의 이제 사람들한테 멀티모달의 가치를 전파하기 시작한 첫 번째 액션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그린 건데 투명한 돼지 안에 작은 돼지를 넣어라. 엄청 짧게 그냥 줘도 이 정도 그림은 그냥 나와요. 실제로 이 그림은 조금 해상도가 좋긴 하지만 이 정도의 해상도도 한 5초에서 10초면 나옵니다. 하나에. 실제로 지금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이쪽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좀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것도 외계인 우주선 같은 걸 만드는데 타입젤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럴듯하게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흔히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봤자 인간의 창의성을 어떻게 따라오겠느냐에 대한 정면적인 반박으로서 이런 모델들이 등장했어요. 조금 더 볼까요? 제가 요즘 회사에서 이거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제 채팅할 때 내가 채팅하는 캐릭터의 모습이 있으면 조금 더 몰입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분위기 같은 걸 받으면 그거대로 예쁘게 그 캐릭터를 그려줘야 될 수 있고, 그 한편으로 채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캐릭터랑 예를 들면 뭐 어디를 가거나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바깥으로 나왔거나 이렇게 배경이 전환되잖아요. 그걸 인공지능으로 잡아서 그 배경을 그려서 뒤에 깔아줘요. 게임처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몰입도가 향상돼가지고 사람들이 저희 서비스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요즘에는 최근에 하는 일들은 이 모델들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속도를 빠르게 이 그림들을 생성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유저한테 빨리 딜리버리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림들, 대강 이건 조금 더 길쭉한데 대략 한 512 곱하기 768 정도? 채팅창 배경에 깔았을 때 막 열화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지금 저희 내부 최적화 기준으로 한 장당 0.4초 걸립니다. 400ms. 그냥 평소에 쓰시는 모델들은 거의 다 7, 8초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줄여놨으니까 이제 유저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만 스케일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최적화 환경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스테이블 디퓨전 3, 그러니까 세 번째 버전이 공개됐어요.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 아키텍처가 바뀌었고 훈련 방법이 바뀌어서 글씨까지 잘 씁니다.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쓴 글을 보면 되게 이상하게 무슨 영어 같기도 하면서 한글 같기도 하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아이들은 아예 다 저렇게 굉장히 또박또박 글씨를 쓸 수 있게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그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포토샵으로 말통성 올린 다음에 내가 직접 텍스트 쓰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후처리가 하여간 계속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 이후로 두세 번의 이터레이션만 거치면 충분히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그림들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점점 이런 이미지 리소스를 만드는 데에 사람이 써야 되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도 되게 쉽게 이거 쓸 수 있으면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바로 써보실 수 있고, 특히 여기서 맥북 쓰시는 분들 지금 되게 많이 보이는데 내 맥북이 애플 실리콘 기반이다, 그러니까 M1, M2 이쪽 이상이다 이신 분들은 굉장히 가속화된 성능으로 쓸 수 있게끔 애플이 또 다 최적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실행해보셔도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대중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충분히 놀랄만한 성과인데 이거 최근에 다들 보셨을 겁니다. 소라라고 오픈 AI에서 동영상 생성 AI를 공개했죠. 근데 미쳤어요. 정말 이게 얼핏 봐서는 AI가 만든 건지 실제로 찍어서 편집을 한 건지 전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공이나 빛 반사되는 거나 뭐 우주선의 디테일한 형태, 그리고 직물 같은 것들에 이제 미세하게 빛이 반사되는 그런 현상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잡아서 표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씩 보면 어색하거든요. 이런 거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뭐 올라와가지고 막 손에 닿고 이런 것들이 약간씩 오게티가 보이는데, 이런 거 뭐 어디 벽에 걸어놓는 액자용으로 쓰는 그냥 계속 이제 호텔 같은 데 보면 틀어놓는 영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냥 영상 편집할 때 짧게 뒤에다가 이렇게 그냥 배경으로 붙이는 그런 용도의 영상을 만들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이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영상은 사실 이거였어요. 보면은 Reflections in the window of a train traveling through the Tokyo suburbs. 그러니까 도쿄 지하철에서 내가 바깥에를 이제 찍으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유리의 반사랑 곡률이랑
터널을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까지도 전부 다 구현을 해냈어요. 이 정도 영상이 그냥 나오는 거죠. 반사되는 사람들이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저건 그냥 시간 문제다. 앞으로 한 몇 개월이면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술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지금 어떤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정도 쓱 훑어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기술이 나왔으니까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네 AI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생성 AI를 직접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 스타트업들, 회사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어북이라는 거예요. 이제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앨범에 찍힐 법한 미국풍의 사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엄마, 아빠 깊은 서랍 어디서 꺼내서 보는 그런 것들을 셀카를 찍으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앱이에요. 우리 스노우 많이 쓰시죠? 사진 찍는 앱 있잖아요. 그거를 글로벌 버전으로 만든 에픽이라는 앱이 있어요. 같은 곳에서 만들었고요. 근데 그 앱이 이거 만들고 몇 달 만에 바로 9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찍으면서 미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미국이 아니죠, 글로벌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둘씩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다 이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도 움직임이 있겠죠. 오픈 AI를 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365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데다가 이런 것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미팅 노트 태그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레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원드라이브 안에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이 파일을 중심으로 한번 프로포절 한번 싹 써봐 라고 하고 엔터 탁 치면 얘가 추러로 쓰는 거예요. 저 내용 참고해가지고. 그런 기능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 같은 걸 쓰거나 뭐 과제를 하거나, 물론 과제를 이렇게 하면 내가 배우는 게 없겠죠. 근데 하여간 과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그리고 되게 지루한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자리에 PPT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쓰면은 엄청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막 교수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시죠. 생성 AI의 시대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과제를 내줘도 어차피 이렇게 해오고 코드 같은 것도 다 저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고민이 깊으실 텐데 요즘엔 더 고민이 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얘는 아예 리서치 보고서랑 과제랑 논문을 쓰는 데만 특화된 서비스예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교수님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쓴 글을 기반으로 사이테이션을 찾아서 먹었어요. 우리 리포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귀찮은 게 참고문헌이죠.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내 의견을 써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 사이테이션 끼워넣어줘. 그럼 걔가 알아서 인터넷 검색한 다음에 공신력 있는 논문들을 긁어다가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쭉 논문을 쓰면서 흘러왔던 어떤 흐름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캐치해가지고 뒷 내용도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이 논문을 쓰거나 과제를 하거나 리서치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평소면 2-3시간 걸렸을 것도 얘가 알아서 다 검색하고 정리해가지고 딱 붙여 넣어주니까 엄청 빠르게 쓸 수 있는 거죠. 여담이긴 합니다만 요거 만드신 분 지금 23살입니다. 엄청나게 돈 많이 버셔가지고 지금 경제적 자유가 얻으셨는데 그냥 이제 코딩도 잘 못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15살 때부터 이것저것 다 만들어 보면서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22살, 1살 정도쯤에 그 SEO에 쳐보니까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잘 나올 수 있는 블로그 글을 만들어주는 AI를 한번 만들어봐야지 라고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이걸 글 쓰는데 훨씬 더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글을 훨씬 더 전문성 있게 쓰게 해줄게 라고 바꿨더니 또 유저 인터뷰 해보니까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레포트랑 논문 쓰는 사람들이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에다가 대놓고 그냥 슈퍼차이즈 유얼 리서치 페이퍼 이렇게 해서 아예 리서치 페이퍼 쪽으로 엄청 좁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다가 조져 넣어줬죠. 그랬더니 이제 대폭발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벌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거 없겠죠. 이런 거 하나 만드시면 이제 적은 나이에 돈방석에 앉아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텐데 시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접근이 있어요. AI 컴패니언이라고 합니다. AI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똑똑해지니까 일상 대화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친구 먹고 얘기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저희 회사가 만든 앱이죠. 두 번째가 저희 캐릭터 AI라는 사이트인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제너레이티브 AI의 5위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랑 채팅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할 수 있고 이제 지금 이게 20밀리언 플러스 사용자를 갖고 있고 회사의 밸류에이션도 창업한 지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4빌리언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유니콘인 거죠. 한참 유니콘인 거고 실제로 그냥 처음 딱 보면 드는 생각이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랑 채팅하는데 이걸 왜 돈을 벌지? 왜 인기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갖고 놀아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설명하기가 어려운 감성이어가지고 직접 한번 채팅해보시기를 약간 권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차이라고 불리는 앱도 있고 토키라고 불리는 앱도 있고 이런 앱들이 우후죽 쏟아져 나와요. 저 토키도 얼마 전에 투자받아서 1조 찍었습니다. 굉장히 이쪽 컴패니언 시장도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영어인데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 하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갑자기 홍보하는 거죠. 비슷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과 약간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약간 한국 특유의 감성들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음과 동시에 단순히 캐릭터랑 대화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련의 어떤 스토리텔링의 측면을 가질 수 있게끔까지 배려내가지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곧 나올 거고요. 4월 1일 날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사실 코딩하다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강연하고 다시 가서 또 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이런 종류의 어플리케이션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LLM 시장이 거의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는 LLM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뭔가 프로페셔널한 것들에 도움이 되는 유틸리티를 잘 만들어서 제공해보자가 있고 한편으로는 LLM을 놀잇감으로 만들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게임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캐릭터들이랑 대화하고 또 세계관을 구축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크게 이렇게 두 분야로 갈라져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개발자들이 코딩을 할 때의 생산성을 크게 올려주는 도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코딩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한 분인가요? 혹시 안 쓰신다면 왜 안 쓰실까요? 잠깐 썼다가 네. 좀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가격 때문에 스튜던트 그랜트를 받았는데 비싼 건가요? 제가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그 회사에 사람들다가 네. 지금 끊어져가지고 아. 자연스럽게 지금 학생 무료 아니에요? 지금 코파일럿 자체가 학생 무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 학생 계정으로 하면 무료예요. 학교 계정으로 하면 무료예요? 그럼 그거 알아? 네, 깃허브 계정에 여러 개의 이메일을 등록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이제 ac.kr로 끝나는 도메인으로 등록을 하시면 아마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그쵸, 과제할 때 쓰시는 게 무료되실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데 1학년들은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과제 내면 애들이 다 파일럿을 만든 걸 내가지고 왜 이렇게 이러면 모른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교수님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아무도 안 쓰고 있다니. 뭐 3, 4학년이시니까 사실 그러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 하는 해커품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이들이 다 챗GPT 붙들고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AI 네이티브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실제로 요즘은 이런 거 도움 안 받아가지고 코딩하는 게 바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어차피 그렇게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가 굉장히 큰 서포트를 해서 실제 현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 회사도 전 직원한테 코파일럿을 끊어주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뭐 복제하면 복제일 수도 있고 생산성 툴을 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완전 얼마 전에 요런 애가 데빈에서 The First AI Software Engineer라는 걸 표방을 했죠. 이거 지금 제가 동영상 하나를 찍어온 건데 이 동영상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얘가 인턴으로 취업을 했어요. 어버워크라는 회사에.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하나만 페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프트웨어 태스크 해결할 때 어떻게 하죠?
기획하고 구현한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잖아요. 요 네 가지를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태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일 텐데 그걸 얘가 혼자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쉘 브라우저 에디터 플래너라고 써있죠. 얘가 지금 EC2 하나를 물고 있어요. EC2 하나에 쉘 하나 떠있고 자기 그 코드 브라우저에서 코드도 쓸 수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제 세팅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러면서 얘랑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면서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겠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고 사람이 좋아 그럼 그렇게 해봐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지간한 신입 엔지니어보다 당연히 잘하겠죠. 거의. 이제 신입 엔지니어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도 길러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삽질도 하고 하겠지만은 이 친구는 딱 시킨 것만 명확하게 아주 정확히 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친구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내가 얘한테 잘 명령을 하면은 애지간한 신입보다 얘가 더 잘해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고 여기 채팅창에 뭐라 써있냐면 send the message라고 써있고 괄호 열고 want to interrupt that 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얘한테 채팅을 하더라도 얘가 코딩을 멈추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인 거죠. 코딩하는 동안에도 개발자랑 얘기하면서 계속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고 되게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아마 그 도로를 찍은 사진들, 그 싱커비네, 뭐라 파톨? 그거 뚫려 있는 도로들을 막 찍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걸 보고서로 쓰는 작업을 그냥 시킨 거예요. 딱 봐도 이제 어떤 것들을 보고 분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데빈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고. 그래서 거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수는 없었을 게 되게 깊숙이 우리 삶에 이미 침투해 있는 거예요. 요 제너러티브 AI라는 게. 실제로 막 요즘은 갤럭시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또 그 네이티브한 번역 기능 같은 것들이 다 같이 넣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제조사다 보니까 그 칩 안에다가 박을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아예 온 디바이스 AI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막 있을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애플이죠. 애플의 WWDC라는 굉장히 큰 디벨로퍼 컨퍼런스를 매년 열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좀 있으면 열릴 건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LLM 보여드릴 때 신기하게 애플이 없었죠. 되게 큰 빅테크 공룡인데 왜 얘네는 이해를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기 디벨로퍼 애드보킷 분이 우리 좀 있으면은 WWDC 할 거다. 그거는 absolutely incredible 할 거다라고 하면서 괜히 absolute의 A랑 incredible의 I에다가 대문자로 써가지고 트윗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지금 애플 들어가야 되냐. 애플이 이번 WWDC에 사용자한테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AI를 만들어가지고 넣을 거다라는 예측하셔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느끼실 거고 개발자이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우리 피부까지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참 거기에 넘어서서 더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자 이렇게 열심히 여기저기서 막 자료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달 뒤면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자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 이제 트랜스포머 현대자동차의 기틀이 되는 모델이죠. 이게 2017년 9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버트가 나오고 버트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이라고 해서 먼저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다 주워들으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맞춰가지고 한번 배우고 두 번의 학습을 나눠서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저 버트예요. 저기서 저희까지 점프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버트에서 GPT-3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범용인지는 그냥 칠 수 있는 GPT 이런 게 알려지기 시작할 때죠. 그때까지가 2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GPT-4 출시까지는 한 이제 2년 넘게 걸렸죠. 근데 저는 명백하게 확신하는 건 이 2년 넘게 걸린 게 GPT-3에서 GPT-4까지 가는 데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연구자들이 노력하느라고 2년이 지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안에서 아마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 내려면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얘한테 대망초 재배하는 방법 알려줬을 때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15살인데 어떻게 하면 술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알려주면 안 되죠. 우리 그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시다들이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할머니가 너무 아프신데 당장 15살짜리 애가 술을 사오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할머니가 위급해질 수 있다. 이렇게 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15살 아이한테 술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할머니가 위급하게끔 방치하는 것과 이 둘 중에 어떤 게 선인가를 모델이 비교하겠죠. 보통 할머니가 이기더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GPT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약사항들을 깨는 방법, 제일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는 방법으로서 되게 많이 몰렸어요. 근데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데 아마 2년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에 들어서 이걸 보면은 다음이 뭘까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기사일 거예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부 소스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GPT-5가 mid-year, 그러니까 이번 여름 정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 릴리즈는 스타트업들을 정말 많이 죽일 겁니다. 높은 확률로. 그 스타트업들이 업으로 하던 것들 망가뜨리는 게 높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되게 힘든 상황인 거고요. LLM 종사자 입장에서는 엄청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엄청 힘든 상황인 거고, 다만 이제 또 GPT-5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또 업이 탄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는 또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찌라시도 나온 거는 GPT-5와 함께 더불어서 나올 오픈 AI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컴퓨터 OS에 바인딩된다는 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켜면은 바로 채팅창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걔한테 뭐 해라 라고 하면 걔가 알아서 키보드랑 마우스 움직입니다. 그럼 또 뭐가 될까요? 상상이 잘 안 되긴 하죠, 지금은. 근데 막상 저게 나오면 또 어떤 분들은 저거 가지고 큰 사업 하나 해가지고 또 떼돈 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일자리를 잃으실 거예요. 특히나 단순히 그냥 컴퓨터 가지고 뭔가 반복해야 되는 작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 폴더 안에 되게 많은 엑셀 파일이 있고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나오면 그냥 끝나지 않겠어요. 이미 엑셀 파일 남겨놓고 GPT-4한테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냥 해결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못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버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제일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냐 이런 거. 그러니까 신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튀어나오고 있고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고 있고 그 활용 사례도 엄청나게 튀어나오고 있고 이쪽에 돈이 엄청 돌죠. 투자하고 그런 게 이러고 있는데 보통 이 둘 중 하나거든요. 나는 설렌다. 신기술이 막 엄청 나오고 이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하고 설레서 미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딱 그 창업가 기질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막 뛰어노셔야지 경제가 발전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나 이제 컴공 졸업해가지고 개발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코딩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요즘 또 채용시장 되게 딱딱하죠.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되게 많은 우려가 있으실 거예요. 채용들 다 문 닫고 있고 쉽게 취업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깝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AI 코딩 엄청 잘하잖아요. 계속 잘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겠죠. 시간 문제예요. 이미 GPT-4랑 끼고 지금 코딩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인공지능 없으면 조금 코딩하기 불편해지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린 다 AI한테 일자리를 뺏길 겁니다. 그런가요?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 저는 마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맞아요. AI 현실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 것도 맞아요. 근데 그래서 개발자들이 AI한테 일자리를 뺏기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난무하는데 제 생각은 마냥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정의거든요. 사실은 당장은 코딩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면 개발자와 코딩이라는 게 이제 딱 묶여 있잖아요. 개발자가 코딩하는 사람이야 라고 딱 묶여 있는 건데 사실은 개발자들은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를 푸는 도구로서 코딩이 있는 거고 그 코딩을 사실상 개발자들만 하고 있었으니까 개발자가 코딩하는 사람처럼 그냥 약간 딱 직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개발자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 국한되지 않아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코딩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고 AI가 생김으로써 문제를 훨씬 더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뒤집어서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PO라고 부르는 직군이 있죠. 프로덕트 오너.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회사에서 특정 프로덕트 하나의 여러 가지 기획적인 개발적인 의사결정들을 대표해서 하는 사람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저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해보고 유저들이 우리 제품 쓰면서 어떤 게 좋으셨어요? 어떤 게 나쁘셨어요? 이런 것들 물어보고 좋은 점은 더 부스트업 시켜줘야 되고 나쁜 점은 개선해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 식별하고 그럼 우리 팀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거 하고 이런 분들을 PO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코딩이 그 정도의 입지로 내려가는 거면은 그럼 PO들이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기획자들이 그냥 득세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막 하세요. 저는 그게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랑 그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에서 출발해가지고 비즈니스적인 사고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뭘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레벨로 발전하는 거고 그분들은 반대쪽에서 엔지니어링 사이드를 이해하면서 접근하시겠죠. 결과적으로 이 두 큰 베이스가 서로 발전해가지고 모이는 곳은 결국에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프로블럼 솔버다. 거의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제가 LLM을 지금 만들면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적어도 내리는 결론은 하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문제가 엔지니어링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문제 혹은 세상, 사회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짜잘한 구현에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서버 컴파일해가지고 돌렸더니 널 포인트가 뜨더라.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내 능력을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AI가 조금 더 코딩을 잘해진다는 거. 그런 것들 다 미연에 방지해서 잘 코딩해 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맞느냐를 더 상세하게 생각해보는 일들이에요. 해결은 이제 AI가 해줄 거고 내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게 맞느냐? 이게 맞다면 내가 충분히 깊은 수준으로 정의해야 되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지금 사용자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액션들 중에 우리 제품을 사용해주는 사용자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발전은 뭐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 해결은 어떤 문제 해결이냐? 라는 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문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우리 똑바로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멍청하게 받아들이는 AI한테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풀어봐 라고 해보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개발자들 자체가 AI에만 완전 의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인 구조 같은 것도 설계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옳은 뿐만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굴러가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타협하고 어떤 것들은 취하고 이런 의사결정들도 내리는 게 개발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런 것들은 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크게 간섭하지 못할 수도 있죠. 진짜 AGI가 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찰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코딩을 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미래에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어떻게 대신 뇌에 집중하라는 말을 제가 한마디로 써놨는데 이건 제가 언제 느끼냐면 그 신입 엔지니어분들 면접을 볼 때나 그런 분들 이제 만날 때 이제 뭐 부트캠프 같은 걸 가셨거나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를 하셨거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뭘 만들어 왔어요. 나 이런 거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DB는 뭐 우리는 스프링부트로 서버를 짰고 DB로 MySQL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 몽고DB나 이런 NoSQL 같은 것도 있겠고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같은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왜 MySQL 쓰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은 10중 8구 돌아오는 대답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시켜서 멘토님이 그러라고 해서 이게 검색하기가 나와서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만 생각하고 수련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지금 왜 어떤 디시전으로 이 DB를 쓰고 있지? 어떤 디시전으로 이 서버를 쓰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설사 멘토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라도 시켰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 답변 과정을 하면서 내가 코딩하는 능력이든 문제를 생각하는 능력이든 향상될 테니까요. 근데 저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 문제를 명확하게 찾기도 어렵고 그 두루뭉술하게 찾아진 문제를 또 두루뭉술하게 해결하게 되니까 그냥
코딩하다 보니까 이게 왜 되지, 왜 안 되지 이러다가 그냥 프로젝트가 끝나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모든 기술적인 과정을 논리적으로 만드는 것, 그게 되게 많이 연습되어야 되는, 특히나 인공지능과 함께 코딩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연습되어야 되는 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꿰뚫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인문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컴공과학원들 데려다 놓고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과 사회에 대한 사유를 하는 거잖아요. 통찰을 획득하고 그런 것들인데, 우리 이제 요즘에 젠AI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업계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보통 스타트업들 어떻게 일하죠? 작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비스 내본 다음에 매출 얻으려면 매출 얻고, 이거 가지고 투자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거의 이 정도까지 가고 싶고, 그러니까 투자 좀 해달라, 돈을 줘라, 그리고 우리가 사람도 좀 더 채용하고 좋은 기술 써가지고 좀 더 발전할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요즘 투자자들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뭐 금융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LLM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스프링이고 뭐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잘하는 창업팀이고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집중을 하냐면, 약간 첫 번째로 기술 신사역이라는 거를 많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채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심사할 때 그냥 단순히 금융적인 것들이나 그냥 피치 덱을 보고 아 이런 것들을 하려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분들이 기술적인 실력이 있는지까지도 다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술 인력들도 막 채용을 해서 투자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되게 열심히 찾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냥 금융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건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금 고객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왜 워킹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엄청나게 깊게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지금 유저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만들었을 때 이게 사회의 어느 부분에 밸류 프로포지션을 갖고 어느 부분에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느껴지는 거죠. LLM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것들의 해사가 없다. 해사라고 하면 이제 그 성주면에 파놓는 그 물구덩이를 침이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이 창업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면서 올라갈 때 추종을 불허해야 되잖아요. 이 스타트업이 계속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은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절대 못 따라오는 이 팀만의 무언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두 다 LLM을 써버리고 GPT-4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전부 다 LLM 기반에서 우리는 LLM을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맨 위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걸 보고 나도 LLM 쓸 수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프롬프팅 잘하고 조금 더 엔지니어링 하면은 얘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사회가 온 거죠. 경쟁이 좀 더 빡세졌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환경에서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거냐라는 걸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답변이 됩니다. 좋은 서비스랑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결국 그 프로덕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즉 유저와 사회 자체에 대한 해석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개발자로서 추상적인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체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이더라도 날카롭게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고, 그 뿌리는 인문학에서부터 온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자를 정리하면서 구글에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인공지능과 인문학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을 어떤 분들이 평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인공지능 인문학이라고 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띄고 인문학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위키백과 문서가 나오더라고요. 인공지능 인문학이라고 있어요. 아예 그냥 인공지능이 나온 세상에서 인문학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보통 확장된 인문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결국에는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소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개발자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소양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 이것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감히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당장 저는 한 달 뒤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겠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큰 LLM 오픈소스 했다고 제가 방금 오늘 새벽에 보고 보니까
당장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바뀌는 사회 자체를 맞닥뜨리는 방법 자체도 각자가 생각이 있고 각자 다를 텐데 그거는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유하고 생각하시고 내가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어떤 아이디어 내지는 어떤 일에 내가 내 삶을 던질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을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발표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네. 생성형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사용하는 트레이닝 데이터, 엑셀 데이터 말고 저장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실제로 결국 그거거든요. 저작권법이 어떻게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따라가고 있냐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실제로 지금 명확하게 정의된 건 없습니다. 그냥 공공연하게 있는 저작물들은 그냥 인공지능 데이터로 쓸 수 있어. 그렇게 갖다 써도 돼. 라고 법을 만드는 국가가 있는 반면 그 각각의 저작권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너네가 쓰고 싶으면은 하나하나 사서 써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 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특정한 어떤 회사의 공식석상에 나온 CEO한테 너네가 지금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에 어떻게 데이터를 이렇게 부었느냐,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냥 마이크를 대고 not sure라고 한다는 거예요. CTO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르지 않겠죠. 근데 우리 흔히 이제 범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뷰할 때 뭐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장 법률적으로 안전한 답변이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답변을 하는 거겠죠, 그 CTO도.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그레이 에어리어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다는 뭘 갖고 왔어요? 이보다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팅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해주셔가지고 인공지능과 챗봇이 나눈 대화들이 되게 많아요. 이 대화들을 들고 와서 좋은 대화가 있고 나쁜 대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대화는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나쁜 대화는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저 데이터를 잘 꾸며가지고 계속 모델에다가 들이붓는 거죠. 그걸 반복함으로써 누나가 조금 더 말을 잘해지고 좀 더 센스 있게 하고 안 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루다를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루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쵸, 챗봇을 가지고 그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방향은 결국에는 시간을 치환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종류의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틸리티랑 놀거리 중에 놀거리잖아요. 놀거리는 결국 사람들이 시간을 소모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내 유흥을 위해서 내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컨대 우리가 이제 채팅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쭉 최대한 사용자가 오래 머무르게 하고 그 위에서 광고를 붙이던 그 시간을 더 바꾸는 방법이죠.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사용자가 재화를 벌어들이게 한 다음에 그 재화로 우리 이제 만화방 끓이듯이 몇 시간 광고 제거 내지 몇 시간 빠른 답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티켓으로서 정해서 내가 1시간, 2시간 노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거의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지금 이 업계, AI 컴패니언 업계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구독이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몇 달러 되면은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사용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인 건데 지금 크게 그런 세 가지 일반적인 광고 모델, 구독 모델, 그리고 기타 재화 기반의 모델 이렇게 세 가지 큰 비즈니스 모델로 AI 컴패니언 시장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러고 있고요. 아마 새로 출시되는 거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같이 붙어서 나갈 거예요. 저희 이제 4월 1일 날 나오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스케터랩은 앞으로 그 API 형태로 상품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혹시? 약간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품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저희는 대략 정반대인 거죠. 저희가 특수 목적으로 LL을 만들었다고 아까 SLM 말씀을 최근에 드렸는데 그냥 아예 서비스 그렇죠. 네. 아, 서비스 형태로 가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있는 거 저희가 B2B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한테 저희 모델을 특별한 형태로 팔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예컨대 뭐 다 디테일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연예인의 챗봇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뭐 협상 중인 것도 있고 벌어지고 있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요 정도로